그래서 약간 설마 하는 생각 약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책을 최근에 소개받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총균세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네, 이렇게 연구를 할 수도 있네라는 생각을 되게 방대한 자료로 연구를 하고 했었기 때문에 같은 사람에 대해서 뭐 다른 책도 몇 권 읽어보고 그랬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은 방식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인데, 근데 그 이제 원인을 지리에서 찾은 게 아니라 원인을 이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서양이 뭐 발전했다는 식보다도 오히려 이제 정신적인 관점에서 어쩌면은 동양의 어떤 그 발전의 기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좀 되게 노력을 하신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약간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왜 예속 논쟁을 이렇게 길게 잡으셨을까?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 같은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1300년대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할 때쯤에 정도전이랑 이렇게 해서 경국대전을 만들면서 왕의 힘은 약화시키고 왕도 함부로 못 정하게 하고 신하들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하면서, 오히려 그걸 주장했던 정조돈도 사실은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과정을 겪는 그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민주주의로 체제를 봤을 때 사실은 그 마그나 카르타 같은 것들도 사실은 그냥 뭐 전쟁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도라는 말도 없고 사실은 귀족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위협을 하는 수준의 그런 그거였는데, 이게 보면은 그게 아니라 어떤 권력을 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왕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체제를 만들었던 것이 오히려 더 의회주의의 시작이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좀 글이 써졌으면 오히려 더 나은 방향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예속 논쟁을 이야기할까? 왜 예속 논쟁을 이렇게 길게? 그게 되게 의문스러웠었고요. 사실 저는 그 예속 논쟁을 하는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었던 게, 같은 시기에 유럽에서는 물론 전쟁사적으로 봤을 때 꼴랑 별것도 아닌 그 양모를 하고 양치기 할 수 있는 그 땅 전쟁하려고 별것도 아닌 기사들이 가서 그 약탈하는 전쟁을 100년씩이나 했던 놈들이 그때 가서야 이제 민족의식이나 국가의식이 생긴 거였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생긴 국가주의라는 게 나중에 가지고 민족주의를 변경되고 뭐 그거 가지고 식민지하고 지들이 왕이냐 하면서 이제 뭐 경제 발전하냐 하면서, 그때 사실은 중요한 게 그 별자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제 서양은 기술 발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시점에 예속 논쟁이나 하고 있으면서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그 중요한 그 집현전 같은 것은 없애버리고 다시는 부활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유교가 발전을 시켰다라고 얘기하기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체제 자체는 되게 선진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진적인 정치체계나 정신세계를 어떤 경제나 아니면 물질의 발전, 그리고 또 이제 지금으로 보면 국방력의 발전이죠. 그런 것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면들이 어떻게 보면 유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계.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책 제목이라든지 내용에서 봤을 때 되게 안타깝다. 예를 들어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거를 잡으셨나 하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발제한 박병원 변호사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기도 하고요.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은 서구에서 발전시켰던 민주주의 개념인 인권이나 민주주의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속에서
과연 유교의 상상력 또는 유교가 갖고 있는 이 가치를 지금 어떤 역할들을 어떠한 기능들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권과 우리가 받아들였던 인권과 민주주의를 대체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개념들을 뭔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하나의 근거,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근거하는 것인가.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건 주로 이제 민주주의나 인권 또는 정치적인 부분들인데 이런 것의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유교를 들여다봐야 될 명확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이 좀 저는 하여튼 제가 이게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을 보면서 딱 무엇이다라고 느껴지지는 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발제해주신 내용 중에서는 일단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부분들 조금 너무 협소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유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없을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한 구성 요소로서 우리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부분들은 매우 민주주의의 기본적 속성으로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자유주의는 쾌락주의 중에서도 매우 기초적인 쾌락주의에 기초한 이야기로 좀 보여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러니까 개인주의의 반대말로 도덕주의 또는 공동체주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도덕주의 공동체주의는 또 하나의 자유주의만큼 저는 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덕주의 공동체주의를 강조했던 사회, 즉 중세사회라 종교를 강조하고 있는 중세사회나 아니면 지금의 이란 같은 사회 같은 게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측면으로 있어서는 계몽주의의 입장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의 권위로부터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라고 하는 또 종교적 진리 또는 어떤 지식의 진리라는 하나의 권위로부터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런 권위의 중심적인 것은 결국 현실적으로 오면 이 권위를 담보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는 사실은 뭐 플라톤의 철인 정치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민주주의와 어떻게 보면 정반대 측면에 있는 즉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아이디어와는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유주의와 사실은 공동체주의가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상호 대립하는 문제는 좀 아닌 것이 아닐까. 결국은 아까 이제 그 연대 연대 대학생 친구들이 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저는 자신의 학습것이 방해받는 것에 대한 주장은 아주 정당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다만 그 자신의 학습권이 그 청소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생존권과의 관계에서 과연 어떤 것이 더 우선되어 있는가, 어떤 것이 더 강조돼야 되는가. 왜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모든 자유의 최고의 그 원칙으로 가장 중요한 권리로 주장하고 있는가. 이런 논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권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는 논의를 통해서 이것이 극복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유주의와 공동체의 문제에 격돌로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운동권들이 쉽게 빠지기 좋은 계몽주의 입장으로 또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질문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높은 수준과 진지함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원 수업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도 그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만은 오늘 말씀들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서로 기탄 없이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수준들이 높으시네요. 저는 처음에 이제 박병원 변호사는 대표 일종의 발제같이 민족 대상, 혁명식. 그 지금 로스쿨에 있는 교수들도 말이죠. 이런 법들, 실정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공부하려면은 어디가 제일 낫냐 그러면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애들은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스쿨 강의실이 아니라 저기 대학 앞에 있는 저기 학원들. 법률 실정법 가르치는 데 최고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질문들이 이렇게 길어지면 사실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적지도 않았고. 그런데 제가 아까 들으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분, 제가 성함을 모르니까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분의 요점 같은 경우에는 저기 박병환 변호사님 그 발표에 이미 요점이 좀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개성이나 이런 유교 정치의 요점 같은 것을 저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헌정주의다. 유교 정체제는 헌법이 있었다. 라고 파악을 했는데 저는 와 진짜 감이 탁월하구나. 속으로 좀 감탄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이제 기독교 유럽 세계나 이런 보면은 뭐 서구 전통을 길게 보면 이제 그리스 로마 이야기한다면은 로마도 대단히 약하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이건 이따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유럽에서 헌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 힘에 의한 견제 아니겠어요? 귀족들이 이제 각각 이제 영역을 하나의 조그만 왕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과 그 자귀 또는 거의 조그마한 왕권이죠. 를 가지고 있는 이런 동양사에서 말하면은 전국 시대인 겁니다. Warring State인 거예요. 지속적인 전국 시대였던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절대 왕권이 출현하고 이제 마그나 카타 이런 것도 나오고 아까 이제 다른 귀족들이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큰 귀족인 왕을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한 것이다 이런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교 세계에서는 이 워링 스테이트 전국 시대가 굉장히 일찍 끝나잖아요. 중국에서 먼저 끝나고 이제 진나라 출현하면서부터 이제 서로 분권된 나라들끼리 해가지고 싸우는 게 가끔 이제 통일 왕조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런 상태가 중간에 이어지면 다시 이제 워링 스테이트가 전국 시대가 계속 빨리 이렇게 해결을 해가는. 지금도 이제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이제 중앙 체제가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조숙하게 이 워링 스테이트가 극복이 됩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제 그 유럽에서 오래 지속됐던 봉건제의 시대가 이제 전국 시대인데 오래 지속됐던 것은 그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왕권이 섰을 때 진시황 때부터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서로 전쟁을 한다는 데 있다기보다는 이 유일한 왕, 그 문화권에서 그 왕권이 가진 전제성이 있거든요. 유일한 왕이기 때문에 왕권이 가지는 전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센 거죠. 그런데 저희가 뭐 전하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 하도 사극을 많이 봐가지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실은 왕권 사회에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가까운 일본 사람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거기도 전국 시대가 오래된 나라잖아요. 유럽 사람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사극을 보면 픽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만들어낸 주관적인 소망으로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왕이라는 게 왕권사회, 어느 왕권사회도 그렇습니다만 더구나 조선사회나 이런 중국사회들을 보면은 따로 일본의 다이묘들도 아니잖아요. 자기 영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죠. 정치 권력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게 이 조직적인 폭력의 합법적인 사용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만, 왕은 사실은 여러 가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일개 학자가 비판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생각이 유교적인 그런 정치제 내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숙성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 변호사 그 발표하면서 유교 사상 핵심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했는데 인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논어에서부터 쭉 보면 특이한 것은 이게 분명히 현실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바이블만 봐도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카이저 세계가 아니라 신세계 안에서의 사랑이거든요. 현실에서는 그 사랑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교적인 세계에서는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잖아요. 현실 정치 세계에서, 현실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실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그게 그냥 공념불이었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 현실 다니면서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습니다만 다 그때는 전쟁 군주들이니까, 당시에는 전쟁 워링 스테이트니까, 전국 시대니까 왕한테 계속 싫은 소리, 쓴소리 하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나라가 먼저고 왕이 먼저고 사직이 먼저인 게 아니다. 민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한 소리지 뭐. 공자 명자 그럼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전통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어떤 제1 원칙으로 삼은 그런 사유는 특이할 정도입니다.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은 약간 다른가. 힌두교도 보면은 실제로 어떤 인간으로서 의무를 벗어난 세계에서의 자유하고 해탈하고 현실의 힘관계가 작용하는 세계는 엄격하게 나눠봅니다. 기독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합시켰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하죠. 거기는 이제 또 다른 교권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이 일단 통합된 모양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유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아까 이제 학자가 정치를 한다, 철학자가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 철학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지배계급 속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제일 지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군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이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또 다르거든요. 유가에서는 사실은 문과 무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우위가 분명하거든요. 이건 현실하고는 잘 안 맞죠. 그렇지만 안 맞느냐 하면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 유교적 세계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또 변방에서 내려와가지고 군사적인 이 작전을 해야 되면은 문관들이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10의 8구는 문관이 지휘를 합니다. 물론 이제 문관들도 병서를 그래서 배웠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쟁은 전쟁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거든요. 유가 사상이 있습니다. 병가는. 그런 점이 큰 차이가 있고 어쨌든 조정에서 중 같은 그런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엄청난 권력가지고 황제가 앉아있는 자리하고 신하가 앉아있는 데는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그 작은 나라이긴 합니다만 따로 이야기할 때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우리가 자주 보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일종의 헌정적인 이 사전 약속, 예송이라는 게 저는 당시 아까 질문을 할 때 당시의 유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과학에 대한 관심, 전쟁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 어떤 자위력, 국방력이라고 했습니다만 전쟁의 여러 가지 인프라 실질적이지 않는가? 네. 그리고 대항해를 나가서 배를 만들고 다른 데 가가지고 사정이 어찌 됐든 거기서 부를 가지고 오고 실질적이지 않는가? 거기에 비하면은 조선에서 예성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 않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예성의 핵심은 이 그렇게 강력한 왕권에 대한 정통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가신 왕에 대해서 남아있는 왕가의 최고 어른인 주로 이제 선대왕의 선선대왕의 보통 그 어머니가 되죠. 어머니가 되는데 왕가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먼저 이 왕비가 먼저 죽고 그 다음 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선대 왕이 죽었습니다만 항렬군 어머니가 된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왕가의 최고 어른이 대비가 되는데 대비가 왕을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건 조선에서 벌어졌던 예송 형태 중에서도 좀 높은 형태의 예송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중국이나 이제 조선에 있었던 여러 예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번거로울 거고 핵심을 이야기하면 왕이 이 계승을 했을 때에는 선대 왕과의 종법적인 관계, 그러니까 첫째냐 둘째냐 또는 정처 아들이냐 그 다음 아들이냐 등등 왕이 계승의 서열에 따른 정통성 문제가 정통성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 대비가 입어야 될 상복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상을 따라서 지내는 시기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떼고 보면은 영 쓸데없는 이야기 말이지 가지고 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새로 들어설 왕을 헌정적인 당시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왕위 계승의 정통성 수준에 따라서 정해진 규율에 따라 맞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새로 들어선 왕들이나 왕 중심의 정치를 하고 싶은 세력은 이런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항상 거북하죠. 싫죠. 그래서 정치 투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양쪽 사이에. 그래서 겉보기에는 단순히 어느 상복을 입고 어느 정도 상기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사소한 문제로 보이지만 핵심은 오래전에 전국시대가 종료된 이런 유교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왕권의 자의성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견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따라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죠. 즉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리고 당시의 조선이나 중국의 사회가 유럽에 비하면 뭐 경제 군사적으로 보면은 뭐 그다지 이벤트가 없는 그 비떨어진 사회가 아니었느냐 이 문제가 핵심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구사 최근에 자꾸 기존의 유학 체계가 아니라 신유학이고 성리학이 아니라 실학이 중요하다. 실학은 그런 데 관심을 가졌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나중에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들여온 개념이다. 일본은 봉건제가 오래 갔기 때문에 실제로 당시에 그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명무실했고 그 이제 대장군이라고 하죠. 쇼군. 실질적인 통치자죠. 그 코트에서 그러니까 그 조정에서 그런 방식으로 원칙적인 항의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조선에서는 이제 자기 그 무슨 와서 벼슬을 해라 그러면 막 개기는 사람 많잖아요. 병에 아파서 못 갑니다. 지금 상태가 마음에 안 들면 개기거든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죽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체제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선 6.25를 달리 해석하려고 하는 해석으로 나온 게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이었다. 그리고 정치 군사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아까 제가 보시우스나 이쪽 서양에서 유럽에서 봤던 시나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오히려 그쪽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 경제적인 이런 기울기가 생기게 된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인도, 동남아 이쪽을 석권하게 되면서 가지게 된 초기 축적이죠. 의 근거에 비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철도를 넣고 배를 철로 만들 수 있었고 이 여러 가지 무기 수준과 이제 이동 수준, 기동력 수준이 크게 달라졌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한참 후 이야기입니다. 철로가 쭉 깔리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철선이 들어오는 거, 소위 블랙쉽이라고 하는 흑선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19세기 초반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송이 벌어졌던 17세기의 이야기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보시우스 같은 사람은 그토록 부러워했던 거예요. 당시의 동서 상황은 그러했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질문해 준 분의 이야기는 아마 저거였던 것은 민주주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한국이 4.19 때는 쓰레기통에 꽃이 피었다고 했죠. 그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87년 민주화 될 때 보니까는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2016년, 17년 촛불 때 보니까 이제는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것은 코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미스테리인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왜 그렇게 자부심이 높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된다고 하느냐. 저희가 뭐 경제 성장하는데 성공했다. 오케이. 틈새를 이용해서 그렇다. 뭐 돈이야 뭐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가치고 상당히 중요한 가치 정도가 아니죠. 요즘 세상에서는 민주주의가 무조건 다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되는데 왜 코리아에서 배워야 된다고 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없던 게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좀 넓게 봐야 된다. 아까 이제 노노 맹자 이런 이야기하면은 아까 이제 공자님한테 민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민본주의다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맹자는 훨씬 더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오싹오싹 할 정도로 무서운 군주들이 전쟁 군주들인데 앞에 가가지고 이제 왕이 살인을 좋아하면 안 된다. 직격탄을 막 날리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래도 될 만큼의 그 상황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맹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공자가 했던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만 저는 유교에서의 평등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민본주의에서도 보이고
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제 신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했다. 모든 사람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남녀가 평등하냐 갈비뼈에서 나온 사람이 그걸 갈비뼈를 준 사람하고 평등하냐 이런 문제는 그런 문제들은 있죠. 그런데 유교 세계에서는 그렇게 신에 가까운 평등성을 신이 주었다. 신 앞에 이런 이야기입니다만 유교 세계에서는 요순이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한 인간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요순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맹자는. 이런 생각이 나중에 이제 동학에서 최재우 선생 같은 경우에 발전시키죠. 모든 사람이 사람 인자를 이제 민자로 바꿉니다. 한자에서는 인자하고 민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한문학자들이. 사람은 사람 인자를 썼을 때는 좀 그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고 민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대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이 모두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요순이 될 수 있다. 최재우 선생 같은 경우에는 민이 다 요순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학운동이 보여줬던 그러니까 동학을 비판하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동학교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양반이든 상남이든 이런 거 따진 거 서로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하는 행세가 그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볼만하다. 존경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분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거 보면은 참신하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접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과 그리고 동학 동기에서 보여줬던 농민군들의 모습 그리고 초기에 일본이 들어오기 전에 동학군이 이겨서 삼남 일대의 통치체제를 구축했을 때 소위 직강서라고 하는 데서 보여준 거기서는 민하고 또 공치를 하거든요. 요즘 말하는 거부는 협치의 앞선 형태인데 총칼을 들고 일어나서 그 나쁜 관할을 엎었는데 여기를 싹 쓸어낸 게 아니라 그 남은 부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공치를 한 것은 세계 혁명사에서 전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일련의 실천들이 민주주의하고 무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네. 유교적 뿌리 더 나아가서 아까 공동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듯이 학교에서 1500년 2500년 정도 전에 그리스 어디에서 최초로 먼저 시작을 돼가지고 이게 조그만 불꽃이 나중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게 이제 영국 혁명, 프랑스 혁명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해서 물론 그 전에 마그나 카르타가 중요한 계기가 있고 이러면서 이게 세계로 확산이 되는 점차. 그래서 오직 세계에 한 점만 있었던 그 조그만 불빛이 민주주의라는 게 점차 글로벌하게 지금 확장이 돼서 지금 세계는 어느 독재자도 자기 체제가 민주주의라고 한다. 이건 가짜 민주주의만 물론 그것은 민주주의가 그래서 세계적 승리가 됐고 그 기원은 오직 한 점. 아테네에 있었던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한 점의 현상이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민주주의에 관해서 전체하게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만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내부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 학문 분야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보여줬던 그런 민주주의 형태는 물론 지금 봐도 놀라운 점이 많습니다. 추첨을 통해 가지고 여러 모든 행정관들을 다 추첨해서 하잖아요. 물론 당시 10개의 만들어진 부족들, 데모스들에서 사람 추첨을 하고 당시 추첨 기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꽂아가지고 거의 로또 돌리는 식으로 그 줄이 맞으면 거기 올해의 행정관이 된다. 또는 어느 해 이 배심원이 된다.
이런 방식은 놀라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 문명권에서 자기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을 해결하는 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합의체 민주주의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에 있기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문명권들에서 어떤 닥친 문제를 내부에서 모여가지고 합의를 통해서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또 만인소 이야기 누가 해주셨는데요. 조선에서 그 애송이 있을 때 만인소라는 것도 보면은 그 10,000명이 서명을 하면 동네가 한 몇백 개가 이렇게 다 서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애송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라는 건데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물론 이제 글 좀 한다는 사람들 이제 부르죠. 모여가지고 한 7, 80명 앉아서 모이면 뭐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꼭 같지는 않겠죠. 그 지방의 그 가문의 흐름에 따라서 예송에 대한 입장도 나뉘고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논의를 했을 때는 최소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물론 학렬이 좀 낮거나 그러면은 방 밖에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멍석 깔아놓고 그러겠죠. 그러나 논의 자체는 뭐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득 누가 오늘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내리면은 붓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러면 아마도 거기서 이제 그 동네에서 제일 어른 되는 사람이 저기 저 사람한테 자네가 좀 잡아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전부 대략적인 일종의 합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논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번에 소두를 하면은 이게 누구 차례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넓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저 지금 이 만인소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동네에서 벌어졌던 현상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무슨 그 남미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명들 내에서도 그런 증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아테네 훨씬 전부터 최초로 뭐 운명 국가가 들어서고 바빌로니아 뭐 이런 이야기하고 시리아 그 일대 영역들 그런 이야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나 인도에서 불다의 시대 때 왜 당시에 공화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제가 많았고 왜 그런 배경에서 그 부처 사상이 나왔는가 종교 구제 사상이 나왔는가 하는 이야기 논의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명 이전에 그러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진화론과 이제 인류학, 고고학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여러 조각들을 해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DNA를 교차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인간이 언제부터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전환되기 시작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놀랍게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연구들은 이런 연구들도 나옵니다. 고고학적인 연구 결합하면은 인간이 최초로 인간이 된 순간은 우리가 침팬지나 고릴라 집단하고 다른 것은 이 친구들을 보면은 이 친구들 놀랍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의 어떤 지능 수준이나 사회적인 인터액션 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거 지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좀 사냥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냥을 할 때 되면은 애들이 이제 5, 6마리가 쫓는다. 라고 하더라도 각자 쫓는다. 각자 사냥을 하는 거예요. 잡았다. 누군가 잡았어요. 잡으면 막 몰려가가지고 탁 잡으니 좀 빠르고 힘센 애가 잡았잖아. 그러면 손에 뺏으려고 하다가 못 뺏으면 그 다음에는 주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한 점 줘. 이래가지고 좀 막 기웃기웃하면서 이런 애도 있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난리를 치는 애도 있고 상당히 시끄럽다. 이 먹이 잡은 것을 나중에 와가지고 나눠 먹는 과정을 보면 나눠 먹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힘내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뜯어먹고 나면은 다 포식하면은 그 다음으로 내려가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대체로 그런 사냥을 주도하는 쪽이 소위 알파 메일이라고 하는데 그 그룹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존재죠. 먹이와 짝을 독점하는 존재입니다. 보노보의 경우에는 암컷이 주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노보 특이하다고 하죠. 근데 이 침팬지는 단연코 뭐 거의 100% 메일이기 때문에 알파 메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그룹에서의 행태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두 개의 DNA를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일단 사냥을 협력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각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냥감을 잡으면은 공평하게 앉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캠프사이트 같은 데 놓고 흥겹게 좋은 분위기에서 나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갈등들이 생길 때도 여러분들 아니 20만 년 전, 30만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보듯이 이야기하느냐. 이건 이제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또는 과거에 잡혔던 그러니까 문명 이전의 수렵 채집 상태에 있었던 여러 그룹들에 대한 연구가 정보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그러니까 먹이를 놓든 안에서 무슨 갈등이 생기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다 캠프사이트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해결한단 말이죠. 이게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해결하는 방법이 그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평등주의가 그게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가? 침팬지 집단과 비교해보면.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일점에서만 배타적으로 유일하게 시작되어서 그것이 어둠에 쌓인 인류의 정치체제를 점차 이렇게 밝혀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픽션인가? 아니면은 지금 과학 발견들이 이야기해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보고 있는 민주주의에 관한 이해가 더 민주주의에 적합한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한 정도전 시대는 왜 예속 논쟁을 잡아낸 정도전 시대 대학 교수님이 아마 그 세종의 땀, 정도전의 피 이런 의미로 다음에 한번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학 문제는 저도 예를 들면 2011년에 이 책을 제가 알아서 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니까 또 추천하는 사람이 왜 추천하는지 이유를 아니까 그걸 보면서 더 애정을 가지고 읽게 되는 것 같고, 저도 약간의 그런 측면의 인사이트를 받는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신유학파를 만들자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걸 현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로 살려서 또 만들어 갈 거냐, 아니면 뭐 안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는 결과적으로 또 이제 저희의 숙제 같은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 2시간을 안 넘고 빨리 디프리를 가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오늘 2시간 반 정도를 했습니다. 이제 다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마무리를 하고 저녁 겸 디프리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그리고 모든 책은 이제 사고 나서 읽는 거거든요. 사기 전에는 잘 안 읽힙니다. 그래서 선독 알지? 선구입 후독서라는 거를 원칙 이걸 잘 각인해 주시고, 여기 책 내용 중에 안 나왔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냥 그 12장의 온나라 양반대기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 읽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이게 정도전 선생이 쓴 말인데, 내가 소망하는 것은 온나라를 양반되게 하여 온나라에 양반 얻게 하는 것이다. 약간 매력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자가 해방돼서 자본가를 해방시키자 이런 느낌의 그런 글이지 않나요? 아까 저는 그렇게 두 분이 웃었는데 제가 잘 이렇게 딱 맞춥니다.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뒤풀이는 제가 항상 가는 그 집이 있습니다. 집이. 그래서 안내 받으셔서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운영팀에서 이제 다시 공지를 드릴 건데 8월 모임은 약간 여름이기도 한데 8월 모임은 책 공부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새로운 운영팀에서 좀 논의를 모아가지고 향후 읽는 사람들의 운영이나 좀 세부적인 계획을 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로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책 읽는 모임 시즌2는 9월달 정도를 예상을 하시고 세부적인 건 좀 더 운영팀에서 의논을 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으면 박근 선수.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힘찬 박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는 뒤풀이 가서 뵙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사인 받으실 분들은 네 여기서 사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함도 안 말씀 안 되겠고. 뒤풀이 가서 여기까지 안